먼 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회 편운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이 휴대폰을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돌아가신 편운 조병화 선생님의 제자이고 또 편운문학상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의 김종회 교수입니다. 진행자에게도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수상자들에게 정말 크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차가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리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작고문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상식을 그분의 이름으로 거행하고 있는 고 편운 조병화 선생님을 추모하는 묵념의 순서를 잠깐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맨 먼저 편운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광규 시인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처럼 청명한 오래 하늘 아래 뻐꾸기가 아니라 꾀꼬리가 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또 저 아래서는 장떡이 길게 우러대는 이러한 시간에 편운 조병화 시인께서 제정하신 문학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거행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편운문학상은 한국 현대시의 큰 별이었던 조병화 시인이 고희를 맞이하시던 해에 제정한 상입니다. 1990년이죠. 그 양반이 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장학금을 받으시고 또 유명한 상도 많이 타시고 이러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시문학상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마 상당히 많은 70명 가까운 시인과 또 비평가들이 이 편운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애초에 선생님께서 이 상을 만드실 때 우리나라 시문학을 북돋는 의미에서 시인을 한 사람 고르고 또 평론가 가운데 특히 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론을 쓴 평론가 중에서 한 분을 고르고 이렇게 두 분을 주는 것이 관리로 돼 있었는데 그 해에 따라서는 시인이야 우리나라 시인이 많으니까 해마다 그 시인이나 또는 시학회 같은 것이 선정이 되지만 비평가가 쓴 시로는 해에 따라서는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인만 두 분이 이 평론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걸 보시면은 그 뒤에 역대 그 수상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상당히 그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시인과 비평가들의 이름을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가령 그 1994년, 1998년 이처럼 하나, 둘, 셋, 넷 제가 체크해 보니까 5번에 걸쳐서는 한 해 시인만 2사람이 평론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014년 제24회 평론문학상도 시인 2분이 박태일 시인과 송재학 시인 2분이 평론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행사는 그 평론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전통을 쭉 이끌어간 것은 그 조진형 관장이 이끌고 계신 조병화 문학관, 이 앞에 여러분들이 건물이랑 다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안성시에서도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박철원 회장이 이끄는 이러한 데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게 됐고 이처럼 오랫동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규 운영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대표해서 허영자 심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24회 평론문학상 본상 심사는 지난 3월 15일 조병화 문학관 서울 사무소에서 3월 15일 오후 6시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김영석 선생, 박윤우 교수, 오형엽 교수, 그리고 저 이렇게 4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토론하고 또 심사를 하는 그 경위와 그 결과를 오형엽 교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24회 평론문학상의 시부문 본심 대상작인 7권의 시집과 평론부문 본심 대상작인 3권의 평론집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평론 부분 본심에 임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본격적인 시비평의 위상 및 수준에 도달한 평론집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평론 부문에서 수상작을 내기가 어려웠으므로 이번 24회에서는 수상작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제24회 평론문학상은 시부문의 시인 2분께 드리게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각 시부문 본심 대상작 7권의 시집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2권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박태일 시인의 시집과 송재학 시인의 시집이 최종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부문 본심 대상작이 2권으로 늘어난 까닭에 이 2 시집을 본심 공동 수상작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박태일 시인의 달리는
달래는 몽골말로 바다라는 이 시집의 시들은 시적 무대를 몽골로 옮겨 시인의 체험과 관찰과 사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체험과 관찰과 사유는 단순히 여행이나 관광의 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개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사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회상과 인간의 모습을 되비치는 거울이기도 하고 우리들 각자가 내면 세계에서 경험한 고통과 망각, 슬픔과 연민을 되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말의 숨결을 잘 살려서 구사해온 박태일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몽골의 삶과 풍습과 언어를 우리말의 호흡과 리듬에 자연스럽게 용해시켜 융숭 깊은 서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원적 자연과의 일체,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에 대한 애정, 문명이 주는 고통과 상처에 대한 치유 등이 시적 공감대를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송재학 시인의 날짜들은 시인이 추구해온 이미지에 대한 미학적 탐사가 그 역동성과 애매성의 은하계를 경유하여 사물의 외양과 본질에 합체되는 성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교호작용에서 얻어지는 암시와 상징의 신비성을 보존한 채 시와 리듬과 사물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착하여 둥글고 충만한 단순성의 미학을 획독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성의 미학은 사물의 외양과 성질이 사물의 본질과 일치하고 그 사물이나 풍경 속에 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시적 각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재학 시인은 시란 수많은 풍경과 내 몸의 연대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시인이 사물의 외양에 관심을 두는 것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이번 시집의 언급은 풍경이 몸의 연속이라는 사유를 거쳐 풍경 또한 몸의 잠재태라는 성찰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의 공간적 탐구에서 전범을 보여준 박태일 시인과 시의 미학적 성찰에서 전범을 보여준 송재학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공간적 확산과 미학적 심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이 두 시인에게 제24회 평론문학상 시부문 본심의 영예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 축하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허영자 시인께서 심사 경위와 또 수상자 두 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 도회의 사각으로 구획된 시멘트 그분에서 이 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딱딱할까요? 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계절의 여왕 5월의 햇빛이 너무 따사롭고 좋습니다. 이양하가 실록의 찬에서 말했던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서초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문 공동수상자 박태일 시인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있겠습니다만 1954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하셨으므로 올해가 감년이시군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위를 하셨고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남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여러 권의 시집이 있는데 그리운 주막, 가을, 악견산, 약숙, 개수
불나라, 그리고 이번에 수상작 달래는 몽골말로 바다, 이런 시인들이 있고 여러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광규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박태일 씨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쓰는데. 예, 두 분이 마주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제24회 편운문학상 시부문 박태일 기와의 시집 달래는 몽골말로 바다 2013년 출간. 이 시집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4년 5월 10일 편운문학상 운영위원회. 네, 전달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박태일 시인에게 드릴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정말 찍었다. 물론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만. 네, 사모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따님도 같이 좀 나오세요. 여기 지금 시상하신 김광규 시인님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으시죠. 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들어있는데 요거는 사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상금 1,0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사진 포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모님께서는 이 상금을 박태일 시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시부문 공동수상자 송재학 시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5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을 하셨고 경북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86년에 개간 세계의 문학으로 문단에 나오셨습니다. 얼음 시집, 살레시온의 집, 푸른 빛과 싸우다, 그가 내 얼굴을 만지네, 기억들, 진흙 얼굴, 내 간체를 얻다, 이런 여러 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작 날짜들이라고 하는 시집을 2013년 작년에 내셨습니다. 이 송 시인께서도 여러 문학상을 이미 수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시상은 조진형 조병화 문학관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 시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있어주시죠. 예, 제24회 편운문학상 시부문 송재학 기와의 시집 날짜들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4년 5월 10일 편운문학상 운영위원회.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혹시 상금을 받으실 분이 따로 안 계시나요? 아마 이런 사태를 예비해서 송 시인님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의 빛나는 순서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시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서원 박태일입니다. 수상의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조병화 시인과의 인연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선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저하고 개인적인 연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72년도입니다. 문학 수업을 했던 고등학교 시절인데 경희대학교 그 신문사에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현상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산의 모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었는데 작품을 보내서 시범에 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을 하게 되면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 특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년하셨던 덕성여대에서 정년했습니다만은 김우정 교수님이 아마 그때 그 경희대 신문사를 맡고 계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분께서 자필로 자네가 경희대 국문과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가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저는 시골에 가난한 교사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학하지 않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부산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경희대 국문과 국문과에 장학생이 됐더라면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박대기 선생님이라든지 또 제가 잘 아는 하재봉 이런 분들하고 선후배 관계로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더라면 변호 선생과도 강의실에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조병 선생님께서 전쟁기 3년을 부산에서 지내셨습니다.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부산 그 암남 바닷가에서 기가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피난 시절에 피난 학교죠. 그래서 그 암남 바닷가는 지금은 송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는 저도 사춘기를 많이 드나들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매우 아름답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갈 일이 있습니다. 50년 전쟁기에 그 바닷가에서 폐가의 침실이라는 시집을 꾸렸던 변호 선생, 그리고 40년이 지난 먼 뒷날 소년기를 보냈던 아마 거기서 조금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변호 선생과 엮일 만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 남쪽 객가의 무명의 시인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번째 시집 플라를 낸 지가 200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2013년에 시집을 냈으니까 11년 만에 사실은 시집을 내게 된 시입니다. 시인으로서는 대단히 직무유기고 성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에 네 번째 시집을 냈었는데 50대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창작도 창작이지만 더 이상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논문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산문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10년은 시보다는 그 산문 쓰기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들을 이쁘게 봐주셔서 상을 주셔서 또 저로서는 대단히 또 고마움이 들어갑니다. 달래는 몽골말로 받아낸 제 시집은 몽골에서 1년간 머물렀던 기억의 산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네 권의 시집을 내면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겠다는 것이 제 주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래어가 없습니다. 한문을 빼고요. 한자는 빼고. 그런데 그러다가 달래는 몽골말로 받아낸 시집을 내면서 거기에 아주 많은 몽골말을 쓰게 됐습니다. 말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몽골을 포함해서 외래어를 많이 쓴 그런 시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집 묶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제가 2010년에 그 몽골 경문집을 한 권 냈는데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과 정서는 시집에 올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문집과 몽골에서 보낸 내철이라는 경문집과 달래는 몽골말로 받아라고 한 시집은 사실은 같은 공간의 체험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 내용상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많은 경시를 쓰지만 바라보는 시, 지나치는 시가 아니고 속에서 나온 무슨 시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몽골을 찬찬히 둘러봤고, 그리고 늘 생각했던 것은 몽골 시를 쓰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내 주변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간이다, 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몽골 시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고 의미를 부여주셨던 심사위원 네 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평문학상 수상자로서의 또 평론 선생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좋은 시인이 되도록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태일 시인의 수상 소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탁 트이는 몽골의 푸른 초원이 생각이 납니다. 몽골을 다녀왔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좋은 시집을 남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몽골 가실 때 혼자 가셨습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혼자 가셨군요. 요즘은 저렇게 하면은 다른 집에서는 중퇴 아니면 사망입니다. 혼자 몽골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사모님께서 이 좋은 시를 생산하게 한 이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박 시인께서 경희대 국문학과에 문예장학생으로 오셨더라면 참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텐데, 저랑도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는 정정을 좀 강압적으로 하겠습니다. 박 시인께서 자신을 일러서 객가의 무명시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한 상상력의 언어로 의미 깊고 유장한 시세계를 펼쳐 보인 우리 시단의 중견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공비례라고 앞으로 무명시인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이어서 다음 수상자 송작 시인을 모시고 수상소감 청하겠습니다. 송재향입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 8번째 시집 날짜들 가는 시집을 평론문학상 목록에 덧붙여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5월의 햇빛이 상금 못지않은 평론문학상의 보상처럼 여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가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밝혀준 조병화 문학의 연대리에 제 시의 일부가 테두리처럼 속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짐작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과 시를 친밀하게 결합한 조병화 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제 시라고 믿는 저에게 평론문학상의 이름을 준 인연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는 1950년에 상제된 시집 하루만의 위안에 실린 낙엽끼리 모여 산다입니다. 시인의 낙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저를 위로해 왔습니다. 가령 낙엽끼리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날은 생각지 않기로 한다라는 이 시의 시작은 친근하고 조곤조곤하면서도 운명에 가까운 독백입니다. 가령 낙엽이 바스러지는 모습과 소리는 밤은 나의 소리에 차고 나는 나의 소리를 비비고 나를 샌다라는 행에서 이성어를 잘 입었습니다. 밤과 나와 혹은 밤과 나의 소리가 낙엽의 바스러지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은유가 아주 빼어난 감각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낙엽의 또 다른 모습은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 초조하다라는 놀라운 이미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낙엽의 예상이 필요했던 제가 오늘 평론문학상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단독자로서의 고독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마도 다른 행로이었겠지만 저 역시 변 선생님이 추구했던 아마도 다른 행로이었겠지만 저 역시 변 선생님이 추구했던 실존적 질문을 제 시 속에서 자주 반추해 왔습니다. 변 선생님이 추구했던 관념의 문제는 저희 행로이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의 문학이 예의, 따뜻한 감동과 위안의 시편이라면 아직 저는 그곳에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라는 인구에 회자된 조병환 선생님의 유명한 이자는 저에게 와서 이자라는 모래, 이자라는 책의 예감, 하루종일 움푹 파인 그늘에서 책만 읽는 남자, 그러나 내 앞날이 없으리라는 불길함이 먼저 이자에 앉아있다라는 졸시, 이자를 기다린다로 변주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변 선생님이 남기신 창작시집 53권의 영향으로 제 시집 8권의 일부가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수상 소감이 너무 빛나서 지금 잘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송작 시인께서 자신의 시가 변혼 선생님의 시와 어떤 이 문학사적 또는 이 시석에 있어서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낙엽, 고독, 그리고 의자를 기다린다. 좋은 수상소감 들었습니다. 오늘의 수상자들을 축하해서 이 문단의 원로 한 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성춘복 선생님께서 지금 자리에 와 계신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좀 보내주시겠어요? 먼저 오늘 수상하신 두 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시상식 자리에는 아마 한 10년쯤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그만한 이유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와보고는 정말 옛날, 아주 옛날 변훈 선생 계실 때 한 달에 한 두 분씩 와서 이 봄이나 계절을 즐기던 때가 돌이켜집니다. 이 처음 변훈 선생 태어나고 했던 저 오두막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이후에 병제나 청화헌 그리고 기념문학관 이걸 세울 때 모두 보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참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곳을 드나들면서 변훈과 또 오늘 와서 새삼스럽게 변훈 선생이 그려주신 제 얼굴 초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성능 새마을 급행열차 같은 사나이라고 저를 급행열차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급행열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호화스럽고 빠른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벌써 새마을 하면 낡은 차가 됐으니까 그만큼 세월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세상 나들이를 나갈 때면, 가령 해외에 나갈 때면 꼭 같이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렇게 아주 좋은 장소에서 좋은 날씨에 있다는 것은 제 큰 기쁨이고 또 감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한번 제가 받는 상에는 다름없다고 오늘 와서 생각을 합니다. 부럽습니다, 두 분. 여러분 자주 오셔서 편운히 우리 시인들에게 그리고 작가들에게 보여준 그 넓은 도량, 이 정원, 이 가오, 이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저는 참 많이 같이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고속열차, 그 당시에 최고의 고속열차라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분 입만 봐도 오늘은 어디 제가 안 가봤던 스페인이라도 가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서 자주 이곳을 드나듭니다. 이 주인장 지금 아드님 안 계시는 평일날 차 몰고 왔다가 쑥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상을, 훌륭한 상을 만들게 된 그 마음의 한 자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두 분에게 큰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성춘복 선생님께서 참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 선생님께서도 변호 선생님 살아계실 때 지금 말씀처럼 많이 사랑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생전의 변호 선생님과 그렇게 넓은 접촉 부면으로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변호 선생님의 시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들 하고 계십니다. 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두 분의 수상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말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의 시를 종로 문인협회 그리고 이 지역 안성 문인협회에 계신 문인들이 나오셔서 네 분이 나오셔서 한 편씩 낭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일 시인의 밤기차라고 하는 시를 종로문협회 최인숙 씨가 나오셔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밤기차 박태일. 눈으로 맞는 기차도 있고 귀로 맞는 기차도 있다. 사람 내려놓고 기차 떠난 뒤 다시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리. 만두를 파는 이도 삶은 양고기를 든 이도 보이지 않는다. 잠시 섰던 기차는 어둠을 들쳐업고 북으로 올라간다. 나도 기차에 엎여 남쪽 사막으로 내려왔다. 올랑바토르 역서 6시간. 어느 호수 밑바닥으로 걸어든 듯 마을은 어둡고 아이 재운 집 둘레로 검둥 개만 돈다.
얼굴만 떼고 양고기탕을 나눌 벗도 없이 기차가 내려놓은 늙은 불빛을 바라본다. 마중 나온 내외가 짐을 든다. 그들은 어느 벽바른 돌벼랑 아래 흰게르민들레 두 포기를 가꾸었으리 아버지와 아들, 손자 3대가 소, 양, 염소를 번갈아 먹이는 들. 기차는 갈길을 세우고 모래 언덕을 차며 가리. 본디 기차는 낮밤 없이 마을을 지날 적마다 큰 말대 우두머리나 대는 듯 곱비 풀린 목소리를 즐기는 묵은 버릇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밤기차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는 한국의 밤기차 무슨 KTX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낭송을 들으면서 양고기탕이 있고 모래 언덕이 있는 몽골의 밤기차였습니다. 이어서 종로문인의 폐위에 강정수 씨 나오셔서 송재학 시인의 정막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막, 송재학. 빙하가 있는 산의 밤하늘에서 100만 개의 눈동자를 헤아렸다. 나를 가만히 지켜보는 별과 나를 쏘아보는 별똥별들을 눈 부릅뜨고 바라보았으나 별의 높이에서 나도 예민한 눈빛의 별이다. 별과 별이 부딪히는 찰랑거리는 폐물 소리는 100만 년 만에 내 귀에 닿았다. 별의 발자국 소리가 새겨졌다. 정막이라는 두근거림이다. 별은 별을 이해하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별은 서로 식구들이다. 네. 정막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참 좋은 시네요. 정막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그 고요 속에 이 시인은 시각 이미지로서 100만 개의 눈동자, 청각 이미지로서 100만 년 만에 귀에 와닿는 찰랑거리는 폐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나 정막 속에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듣지는 못하죠. 그러기에 시인입니다. 그러기에 송재학입니다. 다음에는 안성문인의 폐 김순자 씨 나오셔서 박태일 시인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그 겨울의 찻집 조용필 거 아닌가요? 네. 그쪽 와주세요. 그 겨울의 찻집 박태일.
마을에 이르자 한길은 걸음을 강쪽으로 돌렸다. 시름시름 앞으로 내딛다. 기울기를 죽인 물살 위로 축사 불빛이 어룽거리는 거리. 사람들은 버스를 서서 앉아서 기다린다. 걸어서 불편한 두루마기 마냥 늘 걸친 가난이어서 지을 죄도 없는 삶. 버스가 들어온다. 소저통을 몬 할머니는 지난밤 추위에 밟혀 무릎까지 숨이 차다. 한길 저쪽 나무가 없는 묘목장과 새 울타리, 바람에 구르는 가시풀 덤불이 축사에서 죽어나온 닭 같다. 오종종 마른 배수로 몰렸다. 눈이 오지 않아 흐린 도시로 버스는 떠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2시간. 그 겨울의 찻집에서는 달걀을 보드카에 찍어 먹는 주인과 나 둘이서 창밖을 보고 있다. 네,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박태일의 그 겨울의 찻집은 눈이 오지 않아 흐린 도시로 버스가 떠나고 주인과 나 둘이서 창밖을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안성문인협회 방효필 씨 나오셔서 송재학 시인의 소나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방효필입니다. 박태일 선생님과 송재학 선생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송재학 선생님의 소나무라는 시를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소나무, 송재학. 한 발만 더 디디면 벼랑인데 바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가 있다. 자세히 보면 소나무는 늘 바로 떨고 있는데 에멜모디로 금방 세로변에 날아가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아슬함으로 잔뜩 발돋움한 채 아직도 훌쩍 떠나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기다린 것은 뭐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입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발 디디면 떨어지는 벼랑 위에 서 있는 소나무. 그런데 그 정지된 동작의 소나무가 훌쩍 날아가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비상의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와 함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시인의 4편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다음 순서는 이 만돌린 공연이라고 하는 이 축하 공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조영숙 시인을 포함해서 6분이 나와서 공연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 마당에 이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은 조금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다음 기회를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 편운 선생님의 아드님이시자 조병호 문학관 관장으로 계시는 조진영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 수상자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는 늘 비가 왔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비가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일기에 봤더니 오늘 사실 비가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밀리면서 내일 비가 온답니다. 다행입니다. 천만에 다행입니다. 또 오늘도 요새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쾌청한 날씨고,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꽃들이 금년에 너무 일찍 졌어요. 사실 요전 주만 해도 여기가 상당히 하얗고 철쭉이 하얗고 상 좋았는데 다 꽃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쾌청한 날씨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정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편운 동산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다 만드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다 아버님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간혹 지나는 길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지만 역점적인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마칠 예정인데 이후의 행사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병화 인물 소묘전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테이프 커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1시부터 조병화의 문학세계에 관한 심포지움이 있어서 홍룡이, 오형엽, 이행권, 지금 한국 문단의 탁월한 비평가들입니다. 이분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시 반부터 안성문인회회에서 안성시 읽는 날 낭송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편운 퀴즈 대잔치가 있고 4시 반에 이 편운시 100일장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3시 15분에 탑승을 해서 서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시작한 지 꼭 54분이 지났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저는 여러 행사의 진행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수준 높게 이 좋은 분위기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이 플로어의 청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진은 이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또 내빈들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이 사진도 찍고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죄송합니다. 5시 15분입니다. 버스 출발이 3시 15분이라고 한 것이 오발입니다. 5시 15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크게 박수 하심으로써 오늘 시상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